오늘 아침 일라디오. 실감이 나진 않지만 이제 2021년이 채 18시간도 남질 않았네요.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하는 제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제주는 더욱 위대하다. 물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도 있겠지만 깔끔한 마무리가 없다면 시작의 의미도 찾기 힘들겠죠. 해맞이 여행이나 연말 송년회 미룬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쉬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이 새 출발을 위해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2021년 마음의 묵은 때를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겨울철의 별미, 생으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국물이 뽀얀 이것 짬뽕, 또 전도 일품이죠. 이것을 넣어서 뜨끈하게 끓인 국밥도 시원합니다. 새콤한 무침에 짭조름하게 만든 젓갈, 요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해산물 중 하나로 꼽히는 이것,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것은 굴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2500번을 비롯한 3분께 드리고요. 1950-7059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내년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로나19의 영향, 또 기후위기 속에서 농민분들이 보낸 2021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고된 땀을 흘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농업계엔 크고 작은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우선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이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했죠. 결국 농지법까지 개정됐고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실태도 밝혀졌습니다. 농번기엔 지난해보다 한층 심각해진 인력난 때문에 농민분들이 속을 태웠고요. 가장 최근에 결론난 2021년산 쌀 27만 톤 시장격리 발표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올 한 해 우리 농업계의 주요 이슈를 총정리해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한 해를 쭉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농지투기와 농지법 개정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올해처럼 농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하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반기의 쟁점은 농지 투기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대상 지역의 농지를 비농업인들이 사들인 겁니다. 물론 LH 사건으로 농지 문제가 불거졌지만 농민들에게 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농지 투기 문제는 새로울 것도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 공론화를 하기에는 권력층까지 건드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크고 또 사유재산이라는 방어막에 농지 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손을 대지 못했을 뿐입니다.
LH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정부가 빠른 진화를 위해 3월 말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농지 문제 해결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이후 8월 초에 농지법 개정까지 일단락됐어도 이 핵심은 비껴갔다 이런 평가를 얻었습니다. 농지 문제의 가장 핵심은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고 또 농사에 이용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현실에서도 적용돼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공직자들이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LH 사태 이후 농민들은 점점 구하기 어려워진 농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 토론회, 국회 토론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은 가짜 농민을 밝히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농지를 소유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실련은 현직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 올 한 해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조병옥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소분과장은 호랑이 눈길로 확인했지만 소고름 같은 농지법 개정 결과를 남겼다. 핵심도 쟁점도 모두 비껴가고 호기도 다 놓쳐서 안타깝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선 가칭입니다만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고 네. 또 전체 농지 대상 실태 조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농지는 2019년 기준으로 158만 헥타르인데요.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작업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만 헥타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올 한해 농업계 뉴스 다음으로는 또 어떤 걸 꼽아주셨나요? 예, 신재생 에너지와 농촌 갈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문제는 수입 농산물, 이상기후 이 두 개가 중심이었는데요. 올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추가됐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이후에 이 신재생 에너지 확산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 중에서도 선두에 속하게 됐는데요.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공공 차원에서 계획하고 논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확산하느냐에 주력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면서 땅값이 저렴하고 발전 효율이 높은 농사노촌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마을 주민들이 발전시설 찬반으로 갈라지고 또 멀쩡하게 친환경을 짓던 간척지논이 염분이 높아서 농사를 못 짓는 땅으로 판명되면서 이 태양광 시설 부지로 전환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우리 이 현실은 농민 절반 이상이 임차 농민이거든요.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땅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억울한 일도 속출하게 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농산어촌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사회를 장악했는데 관련한 농업 분야의 문제점들은 뭐가 있었나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까지 일으키면서 위협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 보내고 계신데 농민들 역시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우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학교 급식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또 거기에 쓰이는 친환경 농산물은 판로가 꽉 막혀서 농가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외식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농산물 소비도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3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0.5헥타르 미만 소농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결과 3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 농사 규모로 정해지는 게 아닌 만큼 농민 모두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재난지원금 외에 코로나19로 가장 두드러진 피해 중 하나가
심각한 농촌 인력난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인건비를 감당 못해서 작물을 진짜 갈아엎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6월 15일이었는데요.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서 한 마늘 농가가 9천여 평의 밭을 갈아엎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비싼 인건비를 각오하고 수확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다 마쳐놨는데 작업팀이 약속을 어기고 더 좋은 조건의 밭으로 갔고요. 줄기가 잘려서 땅 위로 노출된 마늘은 이튿날 비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큰 소득이 안 될 작업을 재개할 엄두가 나지 않고 차마 스스로는 어쩌지 못해서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밭을 갈아엎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했고 부족한 인력 시장에서는 불법 알선이나 또 평소보다 2배의 인건비를 부르는 일도 수두룩했습니다. 네. 실제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는 2020년 배정된 인원이 4,917명 중에서 단 한 명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고요. 올해 배정된 인원은 6,216명인데 지난 11월 9일까지 542명만 입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장 4년 10개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허가제는 2020년 배정 인력 6,400명 중에서 1,388명만 입국을 했고요. 올해도 11월 30일 기준 1,598명이 입국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내년에도 인력이 부족할 게 진짜 뻔히 보이는데 예. 정부의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추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문제도 참 심각했죠. 예, 기후에 직접 영향을 받는 농업 올해도 이상기후를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한파가 닥쳐서 농작물 8,886헥타르의 동해가 발생했고요. 4월에는 이상 저온으로 경북과 전북, 충북 등지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4,511헥타르 이르고요. 또 한 지역 마늘 주산지에서는 5월 한 달 중에 보름 이상 비가 내려서 2차 생장 피해, 그러니까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초엔 중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농작물뿐 아니라 주택과 시설물까지 피해가 생겼습니다. 가을도 역시 피해가 좀 발생했는데 잦은 강우 이상 고온으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 급증해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쌀 생산이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감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이 유일한 대책이다시피 한데요. 보험이라는 한계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보상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져서 농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좀 결산을 해보니까 농사가 정말 극한 상황에서 계속 이 힘든 고비를 계속 넘는 그런 진짜 어려움의 연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정부가 지난 28일 2021년산 쌀 27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지난 2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2월 1일 발효됩니다.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15개 국가가 RCEP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관세 철폐율이 높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이 이상기후 대책으로 세계적 추세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설비를 확충하거나 비축량을 늘리면서 식량 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식량 자극 기반의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식량이 부족하면 값싼 수입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된다. 이런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식량 문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농정 공약도 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이 이제 다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올 한해도 이제 걷기 좋은 길, 아름다운 숲, 나무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 코너를 위해서 전국의 많은 숲을 다녔는데요. 네. 무엇보다 잘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숲 걷기만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활동은 없는 것 같아서 꾸준히 좋은 나무를 소개해드리려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 순서를 통해서 자연과 벗하는 건강한 일상 즐기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느 숲으로 떠나볼까요? 네.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은 늘 밝은 희망을 품게 되는데요. 거리나 공원 혹은 숲의 나무들은 거의 맨몸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꽃도 잎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면서 겨울을 나는 건 겨울을 잘 견뎌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요. 우리는 감정상 그런 나무를 보면 왠지 쓸쓸해지면서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이 남은 나무를 나무기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 새로운 희망을 얻기 위해서 나무의 모습을 많이 남기신 박수근 화가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그분이 사셨다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집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예. 박수근 화가의 집터, 그곳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던가요? 네. 1호선과 6호선 환성역인 동묘역 6번 출구로 나가 50여 미터 걸으면 순댓국집이 나오고요. 그 옆에 작은 골목길이 있는데요. 나무는 없었고요. 담벼락에 박수근길, 창신동 집터라는 안내판만 있었습니다. 네. 안내판 지도를 보니 강원도 양구가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그곳에 가서 박수근 화가가 화폭에 많이 담았다는 240년 된 느릅나무를 본 게 떠올라 그 느낌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며 안내판을 읽어보는데요. 네. 창신동은 한양 도성의 동대문 바깥쪽입니다. 근대기에 동대문 전차 종점과 서울 계도 동대문선에 기점이 있었습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창신동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 궁금해 검색을 해보니 창신동 옛 이름이 홍숫골 또는 홍수동이었다는데요. 네. 이는 복숭아와 앵두 등 붉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붉은 나무 동네. 예. 그럼 오늘 창신동 나무들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예, 창신동도 여기에 속하기는 하지만요. 오늘은 창신동, 해화동,
이화동에 걸쳐 있는 서울 낙산공원의 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창신동은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이 들어오면서 산이 깎여 나갔고요. 그러면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산 전체가 거주지로 변하면서 숲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많이 가본 낙산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낙산은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내사산, 그러니까 남산, 북악산, 인왕산, 낙산 가운데 하나로 동쪽을 지키는 좌청룡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높이가 152m나 낮고 포장이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요. 그래서 해맞이 장소로도 아주 잘 알려진 곳입니다. 예전에 낙산공원에 왜 많이 다니셨던 건가요? 그때 한양도성 제가 문화해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이 다녔습니다. 네. 예. 높이가 높지 않고 길도 아주 좋은 곳, 해맞이도 할 수 있는 낙산공원. 네. 서울의 동쪽을 지키는 산에서 떠오르는 해, 참 장관일 것 같은데 낙산공원엔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박태기 나무인데요. 박태기 나무요? 예. 박수근 화가 집터를 나오면서부터 혹시나 하며 느릅나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하지만 집터 앞 거리에는 플라타나스, 느티나무, 은행나무들이 가로수로 있었고요. 동대문에서 성곽길을 따라 낙산 정상으로 가는데도 느릅나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박수근 그림의 주인공인 느릅나무를 만나면은 쓸쓸한 감정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같았는데요. 느릅나무와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봄에 열매가 달리는 느릅나무와 달리 가을에 열매가 달리는 참 느릅나무만이 보여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그 주위로 검은 빛이 도는 갈색을 띤 꼬투리 열매를 줄줄이 달고 있는 박태기 나무가 눈에 들어왔고요. 2시간 정도 낙산공원을 걷는데 곳곳에서 눈에 띄어 박태기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박태기 나무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까? 예, 아주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박태기 나무는 중국이 고향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토종나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습이 이국적이어서 서양에서 온 식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박태기 나무는 낙엽 관목으로 2에서 5m까지 자라는데요.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밥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줄기에서 나비 모양으로 7에서 8개씩 모여 달리는 홍자색 꽃이 1cm 정도 되는데요. 이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들 모습이 마치 밥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양 같다고 해서 박태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밥알을 일부 지방에서는 밥튀기라고도 한다는데요. 밥튀기 나무라고 했다가 부르기 편하게 박태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꽃피기 직전에는 그게 쌀알처럼 보였던 모양이네요. 그걸 밥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 보면 배고픔 많았던 시절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좀 짐작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팝나무는 쌀밥을 뜻하는 이밥을 연상해서 네.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조팝나무는 조밥을 연상해서 지어진 나무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팝나무와 조팝나무 꽃은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주위에서 많이 보이는 박태기나무는 좀 보랏빛이 강해서 밥과는 거리가 멀지만요. 흰빛의 꽃이 피는 흰 박태기 나무도 있습니다. 박태기 나무는 노랗고 하얀 봄꽃들이 줄어들 무렵 정말 밥알을 튀긴 것처럼 회색빛 줄기에서 보랏빛으로 피어난 꽃봉오리를 봐야 감탄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지나면 사실 두드러진 특정이 없어서 잊혀지는 식물입니다. 예. 그래도 이 나무를 품은 선비에 나오는 박태기 나무와 관련된 다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박태기 나무를 가까이 하실 것 같은데요. 조선 중기 문신인 신음은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보냈답니다. 네. 한가락의 이별가에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천혜에서 그리며 봄을 다시 만났다네. 늙어가는 이 몸은 머리 손질 귀찮은데 키가 자꾸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네. 빛이 나는 단약 속에 짧은 세상 서글프고 수확 없는 돌밭에 오랜 가는 달갑다네. 어느 때 형제의 모임을 이루어서 박태기 나무 꽃 속에 두 사람 마주할고. 이 시는 조선 지식인들은 꽃이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형제애를 연상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태기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제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 모여있는 것만 봐도 떨어져 지내는 형제들을 생각했다는 거군요. 예. 선비들이 이렇게 시를 적어 보낼 정도로 박태기 나무를 보면서 형제 우애를 떠올렸다면 아까 이제 그
모습이 좀 서양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요. 박태기 나무는 학명이 세르시스 시넨시스로 여기서 세르시스는 열매가 베틀북을 닮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넨시스는 중국을 말합니다. 네. 여기에 또 유다 박태기 나무라는 이름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 나무의 학명은 세르시스 실리쿠아스트룸입니다. 여기서 실리쿠아스트룸은 꼬투리 열매가 달린다는 뜻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박태기 나무 영어 이름이 유다스트리 또는 러브트리인데요. 그래서 우리 유다 박태기 나무는 서양에서는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자살한 나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얀 꽃이 붉은 꽃이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유다의 나무가 아니라 유대인이 사는 지역의 나무가 유다의 나무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네. 박태기 나무 우리는 이제 형제의 상징으로 또 서양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낙산공원의 나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사철나무입니다. 제가 박태기 나무를 사진에 담은 뒤 낙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요. 넓은 쉼터를 한쪽에서 애두르고 있는 사철나무 생울타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사철나무는 노박 덩굴과 상록 관목으로 높이 5m까지 자라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눈길을 잘 안 주는 나무 같기도 합니다. 이날 사철나무에 눈길이 간 것은 10월에서 12월에 빨갛게 익어가는 열매가 보고 싶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붉은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많았던 곳이라는 게 창신동이라는 게 다시 떠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언가 붉은 열매를 꼭 봐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아시니까 이때쯤 있는 걸 알고 계시니까 찾아보셨던 거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철나무를 열심히 봤는데요. 가죽질로 광택이 나는 푸른 잎들만 보였고요. 가지 끝에 내년 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뾰족한 겨울눈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난 사철나무는 그랬고. 그런데 사진에 담아오신 이 그럼 열매는 예전에 찍으신 사진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었던 곳인데요. 네. 제가 낙산공원을 다 돌고 나서 그 해화동 로타리로 내려와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사철나무부터 보여서 다가가니까 길가에서. 예, 네. 길가에서 그래서 갈라진 열매 껍질 사이로 곱게 주홍빛으로 물드는 종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이나 겨울에 빨간 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은요. 꽃은 아니지만 꽃 같은 자태를 드러내는 사철나무 열매를 보시면 꽃을 보는 것과 같은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사철나무의 진짜 매력은 소나무처럼 늘 푸른 빛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사철나무가 늘 푸른 잎을 달고 있는 것은요. 한 번에 난 잎이 계속 푸른색을 띠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잎을 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른 봄 연두빛 새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그 후에 묵은 잎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를 눈치채기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네요. 예. 네. 처음엔 그 박수근 화가 그 그림 속의 나무를 떠올리면서 길을 나서셨는데 느릅나무는 이제 강원도에서 보신 것만 떠올리셨고 네. 박태기 나무랑 사철나무를 보고 오셨습니다. 네. 나목과 고목은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목은 겨울을 나면 다시 잎이 나지만 고목은 말라서 죽은 나무를 말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목에도 싹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이는 옆에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박수근 화가가 등장하는 박안서님의 소설 제목이 나무기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무기였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네. 또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무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라는 문장도 있는데요. 모든 겨울나무가 앙상하게 줄기와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달고 겨울을 나는 나무도 있고요. 사철나무처럼 푸르게 겨울을
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한 답사라 내년에도 나무와 함께하며 늘 봄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사철나무도 될 수 있고 저 잠시 쉬었다가 또 봄에 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37명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5,000명대 확진자입니다만 전날보다 370여 명 정도가 줄었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1,880명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4,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여전히 많은데요. 1,145명으로 전날보다는 적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0명대로 내려왔던 사망자는 다시 7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67명이 늘었고요. 이 중에 국내 감염자는 26명이었습니다. 또 누적 오미크론 감염자는 625명이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부터 새로 개발한 오미크론 판정 PCR 시약을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3, 4일 정도 걸리던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3시간 내에 판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제 해가 바뀌는데 정부가 방역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요? 네, 새해부터는 방역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동안 확진자 수를 통제하는 방식의 방역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역 체계가 이 델타 변이에 맞춰져 있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현재 방역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다음 달 2일 마무리되는 거리두기는 2주 연장이 유력합니다. 또 연장된 거리두기가 끝나고 일상회복을 시작하더라도 영업시간 규제라든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은 한 번에 풀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이 미접종자 감염 추이 등을 보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푼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로 한 달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하루 확진자 10,000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병상도 25,000여 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언론인들과의 토론회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가장 주목된 부분은 역시 부동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그리고 도심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이 규제 완화를 먼저 고려하겠다라고 했지만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꺼내들었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한다라면서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임시직의 일자리가 노임 단가가 더 높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정부, 실용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가능하면 이를 위해 선거 과정에서 연합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작은 허물도 허물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형수 욕설 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온 인생에서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조건과 성역 없이 빨리 하자라면서도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무조건 받으라는 것은 특검을 안 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발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당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무식한 삼류 바보들이라고 했고요. 민주화운동 세력 중 일부가 북한의 주사 이론을 배웠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사람과 토론을 해야겠나라면서
어이가 없고 가짠타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미친 사람들이라는 속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라거나 집권 세력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찾아뵙고 싶다라며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대당 당원과 이 상당수 국민이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발언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이 토론을 무조건 안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며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수처장이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이 문재인 정권 불법 사찰 국민신고센터까지 출범시킨 가운데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에게만 사찰이라고 하느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만 통신조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라는 지적에는 성찰할 부분이 있다면서 수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를 두고 정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다가 회의 대기 중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렀는데요. 김진욱 처장이 얼떨결에 마이크를 잡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제한을 무시한 광범위한 통신조회는 정치 사찰이다, 대선 개입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1년 6개월간 통신조회를 282만 건 했다며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사찰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젯밤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거죠. 네, 이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자유예봄이 됐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자유예봄이 됐지만 당분간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존에 앓던 허리 그리고 어깨 질환 말고도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다른 건강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도 당장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네. 서울 내곡동 사저는 벌금 180억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올해 초에 압류가 됐고요.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가 38억 원에 이 집을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는데요. 다만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는 내년 3월까지 받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그 기간이 5년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 기밀을 누설한 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고요? 네, 이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기밀을 빼돌려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법원 일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태종 전 법원장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검찰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이 기획법관에게 지시해서 그 영장 사본 등 이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서 일부 피의자가 도주까지 했었는데요. 1, 2심 모두 기밀이 누설된 것은 맞지만 이 총책임자인 이태종 전 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요. 설령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3m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강원과 경기에 한파경보,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서해안 지역엔 눈까지 내립니다. 전북 전남에는 최고 7cm, 충청에도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구름이 차차 잦아들면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 날씨는 무난할 전망인데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 시각은 서울이 오후 5시 23분, 안면도에서 5시 29분, 해남 5시 34분이고요.
새해 첫 해돋이는 7시 26분 독도를 시작으로 울산 간절곶 7시 31분, 서울 7시 47분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째 해넘이 해돋이 명소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 또